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즈 음반 추천과 뮤지션을 소개하는 베이시스트 최광문의 재즈노트입니다. 오늘은 영화 위플래시의 주인공 네이먼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며 그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최고의 드러머로 묘사됩니다. 또한 드러머로 흔치 않게 재즈 빅밴드 리더였으며 큰 상업적 성공을 이루었죠. 바로 버디 리치입니다. 영화 위플래시의 주인공 네이먼은 버디 리치의 음반을 듣고 피까지 흘려가며 연습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실제 드러머들에게 물어보며 웬만해선 피가 잘 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영화 속 주인공이 보여주는 드럼 솔로 역시 아주 화려한데요. 그냥 나왔을 리는 없겠죠. 이토록 주인공을 처절하게 만든 드럼 솔로의 실제 모델이 바로 버디 리치이며 그는 탁월한 기술과 힘, 빠른 속도와 정확성까지 재즈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드러머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의 드럼 테크닉은 당시 다른 드러머들에 비해 매우 탁월했는데요. 버디 리치는 상업적인 성공과 음악적 재능에도 불구하고 정규 음악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는 탓에 악보 보는 법도 화성, 음표 등도 읽을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통째로 외워버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만의 독보적인 연주 스타일로 재해석하는 것이 가능했죠. 1917년 뉴욕 브루클린의 유태인, 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2살도 되기 전 나이프와 포크를 드럼 스틱으로 사용하며 연주하였고 이미 4살 때부터 그는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드럼 연주를 하였으며 10대 시절 밴드를 이끌고 미국과 호주 공연을 했습니다. 그 후 그는 버니 베리건과 아티 쇼가 이끄는 빅밴드 멤버가 되었으며 1950년 찰리 파커의 Bird and Dizzy 음반 녹음을 하기도 했죠. 다양한 세션 활동과 빅밴드 단원 활동으로 본인의 드럼 사운드를 확립해가던 그는 1966년 자신의 빅밴드 그룹 음반인 Swinging New Big Band를 발매하며 점점 인기가 죽어가던 재즈 빅밴드 사운드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엘라 피츠제랄드, 루이 암스트롱 세션과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 세션 역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의 경력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음악은 앨범보다 라이브 영상입니다. 그의 화려한 테크닉과 파워풀한 사운드를 눈으로 보게 되면 아마 누구나 드럼을 한 번쯤 배우고 싶어질 겁니다. 1978년도 버드 리치 빅밴드 The North Sea Jazz Festival 영상입니다. 연주 내내 그 많은 브라스 악기들의 사운드를 드럼 혼자 커버하는 듯한 느낌과 중간중간 드럼의 필인 연주가 시원하며 보고 있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링크를 아래 설명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버디 리치의 연주는 스네어를 기본으로 그의 다양하고 안정된 스트로크 연주는 수많은 드러머들에게 교과서가 되었죠. 그는 심장질환으로 더 이상 연주를 하지 말라는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연주를 계속하였으며 1987년 69세에 악성 뇌종양 치료 후 신부전으로 눈을 감게 됩니다. 그의 드럼은 재즈를 넘어 락과 퓨전 음악까지 영향을 끼쳤으며 퀸의 드러머 로저 테일러는 내가 본 드러머 중 이렇게 깎아 자른 듯 정확한 기술을 가진 최고의 드러머라 했다고 하네요. 여담이지만 성격이 상당히 까칠해서 자신의 밴드 단원들에게 해고 위협까지 했지만 실제로 거의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즈 음반 추천과 뮤지션을 소개하는 베이시스트 최광문의 재즈노트입니다. 일렉 베이시스트 하면 이 뮤지션을 빼놓을 수 없죠. 자코 파스토리우스의 등장 이후 일렉 베이스 최고의 뮤지션이라 일컬으며 그의 슬랩 기법은 아주 펑키하고 그루브하며 많은 베이시스트들의 교과서 같은 존재죠. 오랜 세션맨 활동과 작곡가 그리고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우는 마커스 밀러입니다.
여러분들 일렉 베이스에서 슬랩이라는 주법 아시나요? 많은 베이시스트들이 펑키하고 그루브한 곡에 자주 사용하는 연주법으로 베이스의 줄을 핑거링이 아닌 엄지로 때리고 검지로 뜯는 주법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드럼의 각 비트에 맞게 때리고 뜯는 주법으로 좀 더 강한 타악기 같은 사운드가 만들어지며 완전히 다른 톤의 옥타브 연주와 뒤로 밀리는 듯한 레이백 효과를 극대화시켜 펑키한 음악에 아주 잘 맞죠. 마커스 밀러 하면 아주 쫀득쫀득하고 찰진 슬랩 사운드가 먼저 떠오르며 그를 독보적이고 세계적인 재즈 뮤지션으로 만들어준 것도 바로 이 슬랩 사운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지금은 주로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하지만 소시적에는 이 슬랩 주법을 사용해 연주도 했으며 많은 실용음악과에서 베이스를 연주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연주할 줄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테크닉이자 마커스 밀러는 슬랩 주법의 교과서가 되었죠. 그는 1959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교회 오르간 연주자였으며 최고의 비밥 재즈 피아니스트였던 윈튼 켈리와 그는 육촌으로 음악가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10세 때부터 클라리넷을 배우고 13세 때 베이스의 매력에 빠져 자코와 스탠리 클락의 연주를 카피하며 직접 독학, 15살 때부터 본격적인 베이시스트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역시 또 저의 동문 선배님답게 뉴욕 시립대 퀸스 컬리지를 다니던 도중 퓨전 재즈 그룹인 리턴 투 포에버의 드러머 레니 화이트의 투어에 참여하며 점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20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그는 화려하고 테크니컬한 베이스 플레이로 많은 뮤지션들의 세션맨 활동을 하게 되며 기타리스트 리린나워의 명반이죠. 리오의 수록곡 리오 펑크는 지금도 모든 베이시스트들이 한 번씩은 다 연주해봤을 곡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 버라이어티 쇼죠. SNL의 라이브 밴드 일원으로 활동하고 데이비드 샌번을 만나 모이어를 녹음, 그리고 마일 데이비스와도 함께 앨범 녹음 및 투어를 하게 됩니다. 그 후 정상급 뮤지션들의 음반에서 활발한 세션 활동과 영화 음악 작곡으로도 명성을 얻으며 활동 영역을 넓혀갔죠. 그는 92년도와 2001년도에는 그래미 수상을 했으며 유네스코 평화예술가로 임명되기도 하였으며 최근 그는 팬더 베이스와의 계약이 종료, 사이어라는 브랜드의 자신의 시그네처 모델을 판매, 직접 개발에 참여도 하였다고 하네요. 저도 하나 가지고 싶네요. 또한 술과 담배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탁월한 슬랩 사운드의 그루브하고 펑키한 베이스가 매력적이자 모든 베이시스트들의 우상인 마커스 밀러에 대해 부족하게나마 짧게 알아봤는데요. 그의 베이스를 대표하는 두 곡 리오 펑크와 런 포 커버를 들을 수 있는 링크를 아래 설명란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문의 재즈노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마일 데이비스는 그의 자서전에서 그를 그루브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 말했으며 밴드 사운드의 중심이라 했죠. 60년대부터 마일 데이비스 밴드의 일원으로 명성을 얻으며 퓨전 락 재즈의 선구자라 불렸고 당시 매우 독특한 드럼 스타일로 재즈 음악계에 등장하여 리듬 섹션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큰 도움과 리듬 섹션의 지평을 확대해준 드러머 토니 윌리엄스입니다. 재즈 음악이 아니더라도 드럼을 배우고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그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토니 윌리엄스의 드럼 테크닉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드러머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는 폴리리듬과 메트릭 모듈레이션, 즉 미터 변조법을 사용하면서 비밥 연주의 한계를 넘어 많은 드럼 연주자들 사이에서 가장 사랑받는 테크닉 중 하나인 브러시다 주법의 아버지로 여겨집니다. 먼저 미터 변조법이란 곡 안에서 템포의 급변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한 템포 변형의 방법입니다. 연주되고 있는 비트의 개별적 흐름의 길이를 쪼개거나 패턴으로 만들어내어 그 길이를 기준으로 다음에 이어지는 급변하는 새로운 템포의 음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법이죠. 그의 라이딩 사운드를 들어보게 되면 드럼 테크닉으로 그루브의 음악 전체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스네어 드럼과 탐 사이를 빠르게 교대하며 핥듯이 연주하는 그의 브러시다 테크닉은 아주 중요한 드럼 연주법의 교과서가 되었죠. 그러나 아마 그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드러머가 재즈 앙상블에서 타임키핑 및 반주뿐만이 아니라 진보된 테크닉을 통해 즉흥 연주에서 멤버들과 동등한 파트너로 자유롭게 연주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1945년 시카고에서 태어나 유아 시절 보스턴으로 이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색소폰 연주자이자 음악 애호가로 토니 윌리엄스가 음악을 하게 된 주된 원동력이 되어 주었죠. 아버지의 도움으로 9살 때부터 관객들 앞에서 첫 라이브 공연을 했으며 11살 때부터 보스턴의 재즈 클럽에서 연주를 시작, 12살 때는 아트 블레키, 맥스 로치와 연주하였고 15살 때 이미 보스턴 최고의 드러머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 후 토니 윌리엄스는 뉴욕으로 이사 후 제키 맥린의 퀸텟에서 공연을 하였는데 그 모습을 지켜본 마일 데비스는 한 달 후 토니 윌리엄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밴드에 합류하도록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7살 천재 드러머는 데이비스의 두 번째 위대한 퀸텟 멤버가 되었죠. 샌프란시스코의 한 재즈 클럽은 미성년자였던 토니 윌리엄스의 공연을 위해 주류 면허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펫의 마일 데비스, 색소폰의 웨인 쇼터, 피아노의 허비 앤콕, 베이스의 론 카터, 드럼의 토니 윌리엄스의 그룹은 재즈 역사상 가장 뛰어난 퀸텟 중 하나로 평가합니다. 그 후 마일 데비스와 함께 18장의 역사적인 재즈 앨범을 녹음하고 데이비스가 60년대 후반 락과 소울, 펑크 등의 음악에 대한 관심이 생기며 밴드를 떠나기 전 22살의 어린 나이에 토니 윌리엄스는 라이프타임이라는 재즈 퓨전 그룹을 결성. 평소 아방가르드 재즈와 락 음악의 팬이었던 그는 실험적이고 진보적인 음악을 선보이게 됩니다. 총 4장의 오리지널 앨범을 발표했고 이 음반들은 퓨전 재즈에 대한 큰 공헌으로 평가되기도 하죠. 그 후로 그는 진지하게 작곡 공부도 하면서 유명 재즈 뮤지션들과 공연 및 녹음을 꾸준히 하였으며 독창적인 그의 음악은 무한한 미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락 리듬과 일렉트릭 음악에 대한 활동은 70년대 새로운 퓨전 재즈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는 고전 클래식 작곡을 연구하며 재즈 음악의 학구적인 전통을 확립하기도 했죠. 토니 윌리엄스는 자신이 선택한 드럼에서 새로운 발전을 끊임없이 보여주며 재즈 역사에 남을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문의 재즈노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는 재즈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베이시스트 중 한 명으로 꼽습니다. 그의 플레이는 분명 화려하지 않지만 심오하게 서정적이며 조화롭고 단순한 미학이 만든 베이스 저음은 감동을 주었죠. 10대 시절 소아마비를 앓고 성대가 마비되었지만 그로 인해 베이스를 시작, 50년 이상 지속된 그의 경력은 재즈뿐만 아니라 포크, 컨트리, 가스펠, 월드뮤직과 같이 다양한 장르를 포괄해왔으며 깊이 있고 명상적인 연주와 서정적인 베이스 사운드가 인상적인 찰리 헤이든입니다. 평론가들은 그의 베이스를 이렇게 말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공명하는 저음의 깊은 음색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죠. 그의 베이스 접근 방식은 매우 직관적이고 단순하며 음악에서 흔들리지 않는 리듬과 코드의 루트 사운드가 매력적입니다.
또한 찰리 헤이드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베이시스트였습니다. 그는 50년대 후반 당시 프리재즈의 창시자 중 한 명이 오네 콜맨 퀄텟으로 활동하며 재즈의 혁명을 일으켰죠. 저 역시 지금도 듣기 힘들고 연주하기 어려운 프리재즈인데요. 당시 오네 콜맨은 재즈의 즉흥 연주에 대한 용감하고 다각적인 접근법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오네 콜맨과 함께 그의 베이스는 화성악기가 없던 그룹에서 아주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했으며 콜맨의 자유로운 형식의 솔로에 대하여 즉흥적이며 매혹적인 멜로디로 응답하였죠. The Shape of Jazz to Come과 1961년의 This is Our Music은 오네 콜맨과 찰리 헤이든이 함께한 앨범으로 그를 아방가르드 재즈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프리재즈의 중요한 뮤지션들과 함께 많은 작업을 하는 동안 자신의 첫 리더 그룹인 Revelation Music Orchestra를 결성, 매우 실험적인 프리재즈와 정치적 이상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의 음악은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했으며 당시 아프리카 모잠비크와 앙골라의 흑인 해방운동에 헌정하는 곡 Song for Change가 수록,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투어 연주 후 공항에 구금되어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그 후 67년부터 76년까지 찰리 헤이드는 키스자리 트리오 멤버로 활동하며 오네 콜맨과 함께 프리재즈 음악을 꾸준히 연주하였습니다. 정말 이처럼 다양한 뮤지션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평생 연주만을 고집한 뮤지션도 흔치 않았는데요. 그중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음반입니다. 기타리스트 팻 메스니와 함께 녹음 발매한 앨범 Beyond the Missouri Sky입니다. 이 앨범만 듣고는 정말 찰리 헤이든이 프리재즈를 연주했던 사람이 맞나 싶기도 한데요. 두 사람의 고향인 미주리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있는 앨범입니다. 유년 시절을 미주리에서 보냈기에 앨범 자켓과 같이 어린 시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앨범이죠. 그리고 이 앨범으로 그는 그래미 최우수 기악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제자가 선물로 준 LP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멋지고 뿌듯하네요. 찰리 헤이드는 소아마비 후 증후군으로 2014년 76세의 나이에 눈을 감게 됩니다. 그의 사위는 코미디언이자 배우이며 가수인 스크로브락의 잭 블랙이죠. 찰리 헤이드는 자신의 음악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그는 재즈를 통해 세상에 도전하는 것이 책임과 사명이며 예술적 비전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함께 연주하는 사람들에게 민주적이었고 음악과 삶에 대한 자신의 감성을 공유하였으며 잔인함과 탐욕이 없는 세상을 꿈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음악은 아직도 연민과 깊은 창조적 지성, 삶의 소중함,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바쳐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잠깐 드럼에 관한 옛날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드럼 연주자는 밴드의 리듬을 서포팅해주는 역할이 많기에 주인공으로 큰 인기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레코딩 기술 또한 좋지 못했죠. LP가 나오기 전의 레코딩을 들어보게 되면 짧은 시간을 녹음할 수밖에 없다 보니 주로 색소폰 위주의 멜로디, 솔로, 헤드아웃 순으로 연주되며 뭔가가 급하게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의 재즈 레코딩이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일반화된 LP로 한쪽 면당 25분을 녹음할 수 있게 되면서 연주자들의 연주 시간 또한 길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각 악기 파트가 돌아가면서 즉흥 연주를 녹음할 수 있게 되는 충분한 시간의 녹음이 되었죠. 이는 곧 자연스럽게 더욱 발전된 드럼의 연주 형태로 나타났으며 특히 심벌의 표현력은 아주 복잡해지고 강해지면서 재즈 음악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뮤지션 중심의 비밥은 난해함과 빠른 템포로 인해 대중들로부터 외면받게 됩니다. 즉, 이때부터 재즈가 대중들을 위한 감상용 음악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는데요. 백인 취향의 쿨 재즈가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자 흑인 뮤지션들은 비밥의 스타일을 개선, 비밥보다는 더 안정적이며 코드 진행과 화성적으로 단순한 모습의 재즈를 연주하게 되는데 바로 하드밥이라 불리우는 재즈의 장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재즈 드러머 아트 블랙키가 있죠. 그는 탁월한 솔로 연주를 지니고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앙상블의 조화로운 사운드를 먼저 생각했던 드러머였습니다. 다른 뮤지션의 세션 연주에 멈추지 않고 밴드 재즈 메신저스를 결성하여 하드밥을 연주하였죠. 그렇기에 아트 블랙키라는 드러머보단 재즈 메신저스라는 그룹으로 더 많이 얘기됩니다. 그는 1919년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생모는 미혼모로 출생 직후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였죠.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 피아노 연주를 하며 밴드 리더가 되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의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미스티를 작곡한 에롤 가너에게 피아노를 양보하고 본인은 드럼으로 전향하게 됩니다. 그 후 찰리 파커, 디지 길레스피, 마일스 데이비스, 덱스터 고든, 세라 본 등과 함께 남성 보컬리스트 빌리 엑스타인의 밴드에서 활동하며 본인의 입지를 다지게 되었죠. 그 후 1947년 빌리 엑스타인 밴드 출신의 멤버들을 모아 재즈 메신저스를 결성하게 되며 이 그룹은 1950년대를 대표하는 하드밥 그룹이 되었습니다. 59년부터 61년도에는 웨인 쇼터, 리 모건, 바비 티몬스 등과 함께 하였고 61년부터 64년까지는 프레디 허버트, 시더 윌턴 그리고 현재 뉴스쿨의 교수이자 저희 선생님이셨던 레이지 워크맨 등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렇듯 아트 블랙키는 뛰어난 안목으로 재능 있는 뮤지션들을 대거 등용하였고 재즈 메신저스에서 활동했던 뮤지션들은 모두 재즈계의 거장이 될 만큼 재즈 메신저스는 그들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 후 많은 재즈 뮤지션들이 재즈 메신저스에서 함께 연주를 했는데 척 맨지오니, 윈튼 마샬리스, 브랜포드 마샬리스, 멀그로 밀러 등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트 블랙키의 재즈 메신저스 앨범은 1959년 발매한 그룹 이름과 동명의 앨범입니다. Morning이라는 곡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피아니스트 바비 티먼스가 작곡한 곡으로 마이너 블루스 기반의 하드밥을 대표하는 곡 중 하나입니다. 또한 언덕길의 아폴론이라는 재즈 애니메이션과 영화가 있는데요. 여기서 재즈 메신저스의 모어닝을 주인공들이 연주하는 장면은 꽤나 인상적입니다. 아트 블랙키의 재즈 메신저스는 많은 재즈 뮤지션들의 인큐베이터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1990년 폐암으로 눈을 감고 그의 장례식장에는 과거 재즈 메신저스 멤버들이 함께 모여 추모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2001년 그는 그래미 명예의 전당에 입성, 2005년에는 그래미 평생 공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즈 음반 추천과 뮤지션을 소개하는 베이시스트 최강문의 재즈노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뮤지션은 많은 베이시스트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죠. 그리고 일렉트릭 베이스가 이처럼 멜로디컬한 악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으며 플랫리스 베이스의 무궁무진한 표현력을 세상에 알린 자코 파스토리우스입니다. 나는 인간이 목소리를 내듯 베이스를 연주합니다. 내 연주는 내 이야기 같은 거죠. 마치 가수처럼. 베이시스트 자코 파스토리우스가 했던 얘기입니다.
먼저 그의 동영상 자료들이 7, 80년대의 것들이라서 화질이 좋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가 말한 대로 자코의 플레이는 재즈 일렉 베이스 연주 기법을 크게 발전시킨 뮤지션입니다. 너무 유명한 베이시스트이기에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 중요한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적으로 말하자면 그의 베이스 톤은 솔로 연주를 하기에 아주 또렷하고 빠른 템포에서 리듬을 잘게 쪼개가며 연주하는 핑거 펑크가 대표적이죠. 그의 플레이는 당시 플랫니스 베이스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표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뮤트 주법에서 하모닉스라든지 더블스텝, 옥타브 등 16분 음으로 다양한 기교들을 구사하여 사람들이 말하는 듯한 프레이즈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그 어떤 베이시스트들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연주였죠. 오늘날까지 많은 베이스 연주자들에게 그가 남긴 3장의 솔로 앨범들은 베이스 연주의 교과서로 통하기도 합니다. 1975년 당시 유망되는 기타리스트 팻 메스니와 1975년 브라이트 사이즈 라이프의 세션에 참가하고 마이애미 대학의 강사로 교단에 서기도 했습니다. 팻 메스니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옷 입는 스타일은 그대로입니다. 그 후 76년도에 재즈 락 그룹 웨더 리포트 밴드에 가입하면서 절정의 인기를 누리게 되었죠. 그의 첫 리더작인 자코 파스토리우스를 발표하게 됩니다. 웨더 리포트에서 6년간 활동을 하며 6장의 음반에 참여하였고 틴타운이라는 곡에서 그의 베이스 솔로는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겼죠. 동시에 포크 가수인 자니 미첼의 앨범 세션을 맡으며 활발한 연주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1984년 친하게 지내던 친구 2명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술과 마약에 빠지게 되었죠. 원래 조울증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결혼 생활까지 실패하여 폐인이 되게 됩니다. 87년도에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클럽 밴드의 공연을 보다가 베이스를 욕하면서 자신이 쳐보겠다고 행패를 부린 뒤 밴드와 시비가 붙었고 클럽의 문지기에게 아주 떡이 되도록 맞았습니다. 그 여파로 자코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결국 병원에 실려갔지만 열흘 뒤 안타깝게 뇌출혈로 사망하며 짧은 생애를 마감합니다. 또한 자코는 항상 거만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공연이 끝난 뒤 술을 마신 후 연습을 하나도 안 했는데 사람들은 나보고 더 늘었다더라, 혹은 제 이름은 자코 파스토리우스입니다, 세계 최고의 베이시스트죠 라든지 동료 연주자들은 좋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이런 것들은 자코의 지병인 조울증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의 첫 데뷔 앨범인 자코 파스토리우스의 Come On, Come Over를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설명란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링크를 적어 놓겠습니다. 펑크와 소울을 접목한 곡으로 그의 현란하고 화려한 펑키 베이스는 지금도 많은 베이시스트들에게 교과서이자 전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문의 재즈노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뮤지션 및 앨범 추천입니다. 우리가 흔히 재즈 베이시스트 하면 떠오르는 뮤지션들이 있죠. 레이 브라운이나 론 카터, 폴 챔버스, 크리스찬 맥브라이드 등등. 오늘 소개해드리는 재즈 베이시스트는 이들처럼 유명하진 않지만 1970년대부터 재즈 리듬 섹션의 중심 인물이었으며 훌륭한 멜로디 감성과 리듬 감각으로 주목을 받은 재즈 베이시스트 조지 무라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베이시스트로서 저의 음악에도 많은 영향과 영감을 주었는데요. 2021년 9월 갑작스러운 그의 부고 소식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멋진 앨범을 짧게나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조지 무라즈는 50년 전부터 오스카 피터슨, 디지 길레스피에 이어 금세기 사이러스 체스트넛과 조 로바노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대의 아티스트들과 녹음 및 공연을 하며 다재다능한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는 무려 400회의 세션이 넘는 음반에 참여하며 90년대 중반까지 자신의 세션을 이끌 기회가 없었는데요. 그만큼 많은 동료 뮤지션들에게 음악가의 음악가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조지 무라즈는 체코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으로 음악 공부를 시작하였고 루이 암스트롱의 음악을 들으며 재즈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버클리 음대 장학생으로 공부를 하던 도중 1년도 채 되지 않아 디지 길레스피의 연락을 받고 뉴욕에 있는 그의 그룹에 합류하게 되죠. 그리고 위대한 캐나다 재즈 피아니스트 오스카 피터슨과 함께 2년 동안 투어를 하였으며 이후 조지 무라즈는 스탄 게츠, 로랜드 하나가 이끈 뉴욕 재즈 쿼르텟, 빌 에반스, 존 에버크롬비 등과 함께 연주하고 타미 플라니건과 10년 넘게 연주하였습니다. 그 외에 페퍼 아담스, 미셸 페트루치아니, 챗 베이커, 존 스코필드 등 수많은 거장 뮤지션들과 함께하며 다작의 바쁜 뮤지션 중 한 명이 되었죠. 젊었을 때 그는 아주 큰 베이스에서 나오기 힘든 민첩한 플레이와 특유의 차분함, 그리고 리드미컬한 음의 선택으로 오스카 피터슨의 피아노 사운드를 충분히 서포트하였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 그의 그루브와 스윙 감각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앞서 말한 다양한 거장 뮤지션들이 첫 번째로 연락하는 베이시스트가 되었죠. 그의 동료들은 그는 마치 그가 베이스를 발명한 것처럼 연주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그의 음반은 1996년 발매한 My Foolish Heart입니다. 이 음반에서 그는 베이시스트 리더로서 피아노 트리오 사운드를 아주 훌륭하고 균형있게 만들었습니다. 음반의 레파토를 보면 스캇 라파로가 있던 빌 에반스 트리오의 영감을 받은 음반으로 조용하고 강렬한 스윙과 음침한 낭만주의가 잘 살아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조지 무라즈의 어둡고 서정적인 모습 등이 인터플레이를 통해 절묘하게 보여진다고 하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링크를 아래 설명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지 못했던 뮤지션이나 음악들을 알게 된다는 건 분명 즐겁고 기쁜 일이며 남들과 다른 문화 향유의 기회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광문의 재즈노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롭고 의미있는 어느 재즈 뮤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녀는 1912년에 태어났으며 그 후 1920년에 미국 여성들은 투표권을 획득하였죠. 30~40년대 스윙 빅밴드 시절 여성으로서 재즈 음악의 장벽을 무너뜨린 최초의 여성 재즈 드러머 바이올라 스미스입니다. 1900년대 초 여성들의 인권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평등했습니다. 남성에게 복종해야 했고 법이 제정될 때 여성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죠. 당시 대부분의 여성들은 결혼을 하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요리를 하며 가사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유일무이했던 그녀의 드럼 연주는 여성 뮤지션이 남성 뮤지션만큼이나 재능이 있다는 걸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녀의 아주 빠르고 테크니컬한 연주 스타일과 설정은 모든 남성과 여성 드러머들의 미래 세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이올라 스미스는 9명의 남매들과 함께 자랐고 그중 7명이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댄스홀을 운영했기에 스윙 빅밴드가 필요했고 돈을 절약하기 위해 각각 딸들을 다양한 악기로 훈련시켰는데요. 그녀의 인터뷰에 따르면 13살 때 드러머가 되기로 결정되자 정말 신이 났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슈미츠 시스터즈로 많은 연주 활동을 했지만 유명해지진 못했죠. 그 이유는 바로 시간이 흐를수록 자매들은 하나둘 결혼하여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이올라 스미스와 그녀의 여동생 밀드레드는 스미스 자매들 중 유일하게 공연을 이어나갔는데요. 이 둘은 소수의 여성 음악가들로 구성된 코켓이라는 오케스트라를 결성하고
나이트클럽과 댄스홀 등에서 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단편 영화 출연과 빌보드 매거진 표지에도 실리게 되며 그녀는 미국 전역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1942년 2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남성 재즈 뮤지션들이 전쟁에 참전했을 때 그녀는 미국 재즈 전문 잡지인 다운비트의 기고문을 썼는데 Give girl musicians a break, 여성 뮤지션들에게 기회를 이라는 제목의 이 글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위해 떠난 남성 스윙 빅밴드의 빈자리를 여성 뮤지션들로 고용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었죠. 본문을 읽어보니 이런 문구가 있더군요. 남자 못지않게 2박 3일 동안 기차를 타고 타 지역에 가서 남성 못지않은 활력과 멋진 즉흥 연주를 해낼 수 있는 파워풀한 여성은 얼마든지 많다. 이 글은 큰 파문을 일으켰고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 단호하게 반대하거나 또는 매우 지지했다고 하네요. 이후 당시 라디오에서 유명했던 빅밴드 리더 빌 스피탈리는 여성들로 구성된 스윙 오케스트라 The Hour of Charm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올라는 다운비트 기사를 발표한 직후 오케스트라에 합류하게 되죠. 그렇게 당시 흔치 않던 여성 드러머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소녀 드러머, 여성 진 크루파라는 별명을 불렸습니다. 바이올라 스미스는 당시 뉴욕의 줄리어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팀파니 공부를 했고 베니 굿맨은 자신의 밴드에 합류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했으며 엘라 피츠랄드와 같은 거장들과 함께 연주했죠. 그리고 1949년 트루먼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대되어 공연했을 정도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1960년대 그녀는 킷캣 밴드의 드러머로 활동하며 브로드웨이 뮤지컬에 출연, 전국적인 투어 활동 후 스윙 빅밴드 시대가 인기가 식어가자 70년대 초반 프로 경력에서 은퇴했습니다. 역시 대가는 자신이 떠나야 할 때를 아는 것이겠죠. 그녀는 최초의 여성 재즈 드러머이자 가장 오래 살아있는 재즈 뮤지션 중 한 명으로 2020년 10월 107세의 나이로 영면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드럼 연주를 하셨다고 하네요. 이후 평론가들은 20세기부터 21세기를 관통하는 그녀의 삶과 유산, 정신들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던 시절 비평가들은 그녀를 높이 평가하며 여성 진 크루파라고 불렀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크루파가 남성 바이올라 스미스지 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즈 음반 추천과 뮤지션을 소개하는 베이시스트 최광문의 재즈노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뮤지션은 재즈 베이스의 한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저에게도 많은 영향을 준 뮤지션이기도 하고요. 그는 어쿠스틱한 콘트라베이스의 사운드에 해상도 높은 픽업을 사용하여 명료한 베이스 사운드를 만들어냈으며 차분하면서도 화려한 기교의 테크닉은 당시 재즈 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또한 오스카 피터슨, 조 패스 등과 듀오 연주에서 그의 베이스 플레이는 아주 꽉 찬 사운드를 만들어냈죠. 바로 닐스 해닝 오스테드 페데르센입니다. 재즈계에서 그는 간단히 NHOP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독과 다양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시 재즈 베이스는 리듬과 근음 사운드 위주로 연주하며 밴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NHOP는 베이스가 때론 최전방 악기로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의 경력은 재즈 베이스의 진화에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크기는 크고 거기에 플랫니스, 그리고 두꺼운 줄의 콘트라베이스는 다루기 힘든 악기 중 하나인데요. 그는 세 손가락의 핑거링을 사용하여 민첩한 플레이를 보여주었으며 워킹 베이스의 사운드에 익숙했던 대중들은 빠른 템포에서 명료한 톤의 석주 플레이에 열광하였죠. 그리고 화려한 테크닉을 보여준 오스카 피터슨의 오랜 베이시스트로서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레이 브라운은 그가 피터슨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빠르게 연주할 수 있는 유일한 베이시스트라고 말했다 하네요. 그냥 테크닉만 좋다고 유명하진 않겠죠? 그의 정규 앨범이나 발라드 템포의 느린 곡들을 들어보게 되면 유러피언 감성의 멜로디컬한 상상력, 크고 풍부한 사운드, 거기에 서사적인 솔로 플레이와 리드미컬한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NHOP는 1946년 덴마크 태생으로 그의 아버지는 교회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처음에는 피아노를 공부하였고 13살부터 콘트라베이스를 공부하였죠. 그의 본격적인 재즈 경력은 15살 때 코펜하겐의 유명한 재즈 클럽인 재즈 후스 몽마르트르에서 하우스밴드 연주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60년대 많은 미국의 재즈 뮤지션들이 유럽으로 건너가 투어 연주를 하였는데요. 그때마다 정기적으로 순회 공연을 하는 곳 중 하나였으며 NHOP는 그곳에서 다양한 뮤지션들과 연주 및 유럽 순회 공연을 함께 하였죠. 대표적으로 빌 에반스, 스탄 게츠, 써니 놀린스, 넥스트 고든 등이 있습니다. 그 후 NHOP는 케니디와 함께 듀오 및 트리오 연주로 50장 이상의 앨범을 녹음하였으며 196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약 400여 장 이상의 앨범 작업을 하면서 다작의 스튜디오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스카 피터슨과 조 패스와는 성공적인 파트너로 연주하였으며 후기에는 유럽 재즈 음악가들과 함께 더 활발한 활동을 하였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앨범은 베이시스트 샘 존스와 함께 1977년작 듀오 앨범 더블 베이스입니다. 다양한 재즈 스탠다드 곡들을 두 명의 베이시스트인 샘 존스와 NHOP가 녹음, 사운드를 비교하며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쉽게도 그는 2005년 58세의 나이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분명 미국 내에서 그의 현란하고 콘트라베이스스럽지 않은 톤은 호불호가 명확히 갈립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오른손 핑거링을 활용하며 어마무시한 테크닉과 감성을 보여준 NHOP는 재즈 베이스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 건 사실이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문의 제주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채널 구독자님께서 아주 멋진 베이시스트에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즈 역사상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베이시스트이자 작곡가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뮤지션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재즈 뮤지션이라는 표현으로는 너무 부족하고 20세기 음악사에서 가장 중요한 뮤지션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할 만큼 위대한 재즈 뮤지션입니다. 그는 베이스의 거장이자 뛰어난 피아니스트, 밴드 리더, 저자, 시인, 시민운동가, 그리고 다작의 작곡가이기도 하죠. 심지어 재즈 작곡수는 100여 곡 이상을 남겼다고 하는 듀크 웰링턴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하는데요. 전설적인 재즈계의 보스라 불리던 바로 찰스 밍거스입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재즈에 관한 요청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밍거스는 비밥을 시작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여 빅밴드의 리더로서 현대적인 재즈 오케스트라를 확립한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그는 악기사적으로도 이전 베이스의 역할이었던 타임키핑과 화성적 서포터에 머물지 않고 온전한 솔로 주자로서 앙상블 안에서 베이스의 위상과 역할을 크게 확대시켰죠. 그의 연주는 화려한 테크닉과 함께 독립적이며 탄탄한 솔로 주자의 면모와 항상 깊은 음악적 표현을 이끌어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많은 평론가들은 그의 음악을 가스펠과 블루스, 뉴올리언스 재즈, 스윙, 비밥, 라틴, 현대 클래식, 심지어 프리, 아방가르드 재즈까지 섭렵하는 강렬하고 야심차면서도 동시에
정치적으로 급진적이며 영적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작곡가로서 그는 원초적인 블루스부터 섬세하고 웅장한 오케스트라적인 작품들과 현대 프리재즈 형식의 음악까지 아우르는 특출한 실력을 선보였으며 그의 퍼포먼스를 통해 우리는 그가 현존하는 모든 재즈 스타일의 특징들을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앙상블에서 각각의 밴드 멤버들로부터 최고의 능력과 조직력을 이끌어내는 그의 리더십은 가히 전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영향력은 그의 사후에도 계속되고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먼저 그를 대표하는 최고의 앨범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56년) 발표한 앨범 피테칸트로푸스 에릭투스는 그의 위대한 걸작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제목부터 인류의 기원과 더불어 그 심오한 발달 과정을 생각하게 하는 이의 음반은 당시 진보적인 재즈 컨셉에도 불구하고 재즈의 전통을 확고하게 고집하며 무한한 상상력으로 재즈의 새로운 목소리를 선보인 앨범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앨범의 곡들은 위대한 인간이 자부심과 성취에서 자만과 노예로 이어져 점점 타락해가는 모습을 네 곡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진보적 사운드가 듣기 조금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곡들의 스토리 라인을 따라 솔로 주자들이 만드는 특별한 사운드와 분위기에서 오는 음울함이 과연 예술이죠. 밍거스는 실제 악기에서 나오는 모든 음향적 효과를 통해 고도의 시각적인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자동차 경적 소리, 사이렌, 경찰 휘파람 소리 등이 다양한 음악적 효과로 완성되는 이번 트랙 A Foggy Day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음악으로 연출됩니다. 또한 이 앨범은 듀크 엘링턴으로부터 이어진 호화로운 톤 색상으로 가득 차 있지만 모험적인 모더니스트에게만 나올 수 있는 음향으로 완성도가 매우 높은 현대 재즈의 나치판과 같은 최고의 곡입니다. 밍거스는 이 앨범 수록곡의 모든 것을 다 작곡하지 않고 함께 연주하는 연주자들의 개성에 맞게 연주하도록 하는 기법을 사용한 첫 번째 앨범으로 그의 가장 위대한 대표 앨범입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링크를 아래 설명란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밍거스가 어렸을 적 음악은 언제나 그의 가족들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는 두 명의 누나들에게서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우며 어릴 적부터 클래식 음악을 경험하였고 교회 성가대에서 부르던 콜 앤 리스폰스 형식의 가스펠을 노래하던 경험은 그의 음악에 있어 평생을 통해 발현되었던 중요한 요소였죠. 이처럼 그는 가족들과 교회 합창단에서 초기 음악적 영향을 받았으며 8살 무렵에는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듀크 웰링턴의 음악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이런 그가 베이스를 하게 된 계기는 8살이 되던 해 그의 부모님이 트롬본을 사주셨고 트롬본보다는 첼로를 좋아했기에 첼로를 배우다가 더블 베이스로 자연스럽게 바꾸게 되었다고 하죠. 고등학교 재즈 밴드에서 색스폰의 덱스턴 고든, 드럼의 치코 해밀턴 등과 함께 연주했던 그는 베이스로 전향하고 전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베이스 주자들에게 레슨을 받았고 그의 음악성은 놀랍도록 증폭되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LA와 샌프란시스코 재즈 씬에서 활동하기 시작 1940년 이후 곧 루이 암스트롱에게 발탁되어 1943년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바이브라폰 재즈 뮤지션 라이오넬 햄튼 밴드에서 혁신적인 재즈 베이스 연주를 하게 되었고 엄청난 속주의 솔로 연주를 보여주었죠.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잠시 그는 음악을 떠나 우체국에서 1950년까지 일했었다가 바이브라포니스트인 레드 노보로부터 기타리스트 탈 팔로우와 함께 트리오 밴드 결성을 제안받고 다시 음악을 이어갔으며 더 레드 노보 트리오는 미국 웨스트 코스트 쿨 재즈 청중들까지 주목하는 미국 전역에서 관심과 집중을 받는 밴드가 되었습니다.
이후 찰스 밍거스는 미국 동부 뉴욕에 정착하여 찰리 파커, 마일 데비스, 버드 파엘, 아트 테이덤, 듀크 엘링턴 등 재즈 역사를 이끈 1950년대의 주요 뮤지션들과 함께 연주와 녹음 등을 하며 활동하였죠. 그리고 몇 안되는 베이시스트 리더로서 빠르게 발전해가며 50년대 중반까지 그는 자신의 출판 및 녹음 회사를 설립, 독창적인 음악의 레파토리를 보호하고 문서화했습니다. 그는 또한 젊은 작곡가들이 콘서트와 녹음에 새롭고 실험적인 작품을 연주할 수 있는 그룹인 재즈 컴포저스 워크숍을 설립하게 되죠. 그 후 찰스 밍거스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피테칸트로푸스 에릭투스 음반을 발매하면서 작곡가이자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며 재즈의 과거와 현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밍거스만의 독특하고 예술적인 프리재즈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창의적인 작품들은 프리재즈를 대표하게 되는데요. IT 독립투쟁을 반영한 IT 파이트송이 수록된 The Clown, 리틀룩 사건이라는 인종차별 사건으로 아칸소주의 주지사 이름을 따서 만든 Favors of Favors라는 곡이 수록된 밍거스 아움, 제가 영상 중간중간 연주하고 있는 곡인 Goodbye Pork Pie Hat은 이 음반이 레코딩되는 시기에 타계한 레스터 영을 추모하는 곡으로 함께 수록되어 당시 엄청나게 히트를 친 곡이기도 합니다. 그의 티완한 무드 앨범은 불협화음이 만들어낸 독창적인 곡들과 열정적인 연주에서 느껴지는 흥미진진한 앙상블 사운드가 아주 매력적이며, 또 다른 앨범인 The Black Saint and the Sinner Lady는 6부작 발레 스타일의 곡들을 수록 다층적인 질감과 소용돌이 치는 색조의 걸작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62년 발표한 Oh Yeah 라는 앨범은 그의 유일한 피아노 연주 앨범입니다. 듀크 엘링턴 시절 초기 빅밴드에서 브라스 파트들이 동물의 소리를 흉내내는 듯한 사운드를 구사했던 것처럼 블루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해방되고 자유로우며 묘사적인 실험적 연주와 보컬 사운드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60년대는 오네 콜맨과 같이 프리재즈를 기반으로 한 빅밴드 음악들이 연주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찰스 밍거스도 점점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흑인 재즈 뮤지션들의 권리를 위해 아티스트 길드를 조직했지만 상황은 썩 좋지 않았고 자신의 자서전 비니스 더 언더독 출판도 무산되었으며 많은 빅밴드들이 그렇듯 재정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그는 71년 Let My Children Hear Music 음반으로 복귀하여 혁신적인 사운드를 보여주었지만 1970년 중반 루게릭병인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을 앓게 되며 베이스 연주가 불가능해지자 작곡에 힘을 썼지만 1979년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해 캐나다 싱어송라이터 자니 미첼과 찰스 밍거스의 콜라보레이션 앨범인 밍거스가 발표되죠. 그가 죽기 몇 달 전 녹음된 이 앨범은 그의 마지막 음악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팬메스니와 자쿠 파스토리우스가 함께 Goodbye Pork Pie Hat을 연주하는 라이브 영상을 보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떨립니다. 찰스 밍거스가 떠난 후 그의 중요도와 명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그의 아내 스 밍거스는 전 재산을 투자해 밍거스 재단을 설립, 밍거스 빅밴드를 창립하여 현재까지도 다양한 연주 활동을 통해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뮤지션이 밍거스의 이야기를 하다보니 오랜만에 영상이 길어졌네요. 그만큼 그는 그저 연주력만 뛰어난 베이시스트가 아닌 재즈 음악사를 이끈 재즈 역사를 대표하는 뮤지션임이 틀림없습니다. 그의 음악은 스윙과 비밥을 시작으로 당시 10인조 미만의 소규모 빅밴드 형태를 통해 프리재즈를 넘어 밍거스만의 예술적인 사운드를 보여줬으며 오늘날 현대 빅밴드 사운드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리며 다음 이 시간에 유익한 뮤지션 및 앨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